거대한 대륙의 지도를 딱 펼쳐놓고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긋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거대한 대각선이요. 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전체 인구의 94%가 막 숨막히게 몰려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면적이 절반을 넘는데도 인구의 단 6%만이 살고 있다고 해보죠. 진짜 극단적이네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듣고 계신 당신, 이게 단순한 우연 같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14억 명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지리적 장벽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혹시 지금 중국으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번 학기 교양 수업 폭탄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를 앞둔 대학생이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어느 쪽이든 완벽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대화의 제3의 멤버니까요. 오늘 우리가 해독할 이 지도의 암호는 박노보 교수가 대학생들의 교양 강좌, 그리고 일반 여행자와 비즈니스맨들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기획한 자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흔한 지도 읽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단순히 산맥 이름이나 강 이름을 외우는 종이지도 읽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연지리가 어떻게 역사지리를 낳고 그게 다시 경제와 행정지리로 이어지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Y랑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게 오늘의 미션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장 직관적인 스케일 비교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중국 크기 가늠할 때 미국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육상 영토만 딱 놓고 보면 중국의 총 면적은 약 959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거든요. 미국의 한 0.98배 수준이죠.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게 호수나 강 같은 내수면을 제외한 수치잖아요. 순수하게 뻗어있는 대륙의 길이로만 보면 중국이 동서로 5,200km, 남북으로 5,500km에 달해서 오히려 좀 미국보다 더 길게 뻗어있는 거인이죠. 묵상에서는 막상막하의 거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다로 돌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바다요?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양국의 해상 영토, 즉 배타적 경제 수역을 비교해보면 지리가 만들어낸 불균형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 EEZ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EEZ는 약 1,13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와, 1,135만요? 네, 반면에 중국은 87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죠. 잠깐만요. 제 계산이 맞다면 미국이 중국보다 해상 영토가 한 13배나 크다는 건가요? 육지 크기는 똑같은데 중국 바다 영토는 미국의 7.7%밖에 안 된다고요? 네, 수치상으로 정확히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중국도 동쪽으로 엄청나게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정학적 위치의 결정적 차이거든요. 미국은 북미 대륙 중앙을 통째로 딱 차지한 채 좌우로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두 대양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군요. 그렇죠. 반면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해안선은 긴데 바다로 나아가려 하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수많은 국가의 영해랑 촘촘한 섬들에 갇혀있는 형태입니다. 바다로 뻗어나갈 물리적 공간 자체가 지리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상 영토 확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왜 중국이 그토록 바다로 나가는 해상 루트에 집착하는지 좀 이해가 가네요. 그 경제적, 군사적 갈증의 원인이 결국 지리에서부터 설명이 되는 거군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방금 이웃나라들 언급하셨는데 사실 저는 자료 보면서 이 대목이 제일 피곤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웃나라 개수 말씀이시죠? 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주위로 매일 아침 인사하고 가끔은 막 담장 경계선 때문에 신경전도 벌여야 하는 이웃이 무려 20명이나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짜 끔찍하지 않나요? 끔찍하죠. 중국은 무려 14개의 육상 접경국이랑 6개 해상 인접국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20개의 서로 다른 정치 체제, 경제적 이해관계, 또 역사적 갈등을 매일 조율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14개의 육상 국경선 길이만 해도 약 22,000km에 달하거든요. 이 거대한 국경을 방어하고 무역 관리하고 외교적 마찰 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죠. 진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고단한 지정학적 환경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교양 수업 듣는 학생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20명의 이웃을 머릿속에 좀 쉽게 집어넣는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 벼락치기 팁인가요? 좋습니다.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지형의 성격에 따라 덩어리로 묶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묶으면 되나요? 서쪽이랑 북쪽의 험준한 산맥이나 사막, 초원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같은 내륙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의 육상블록으로 딱 묶는 거죠. 아, 육상블럭. 그리고 바다 쪽은요? 동쪽과 남쪽 바다를 두고 마주보는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을 해상블록으로 묶어보세요. 이렇게 지형이랑 연결하면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야, 지형의 특성이라는 맥락을 입히는 아주 효과적인 학습법이네요. 듣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 지금 당장 메모하십시오. 쪽의 바다라는 특성이요. 이웃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를 완전히 두 동강 내는 아주 결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아, 네.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인 비율, 94대 6의 비밀 말입니다. 후한용선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 후한용선이라는 개념을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1930년대에 지리학자 후한용이 발견한 거시적인 인구 분포선이죠. 중국 북동쪽 끝에 있는 헤이허에서 남서쪽 끝에 텅충을 대각선으로 쫙 가로지르는 가상의 선입니다. 이 선의 서쪽은 전체 면적의 무려 56%를 차지하는 거대한 땅인데 인구는 고작 6%뿐이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선의 동쪽은 면적의 44%에 불과한데 인구가 막 94%나 몰려 있고요. 아니 아무리 인프라 차이가 있다 해도 수천 년 역사를 거치면서 왜 사람들이 그 넓은 서쪽으로 퍼져나가지 못한 겁니까? 간단합니다. 지리가 인간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 차단했다고요? 네, 이 현상의 밑바탕에는 서고동저, 그러니까 서쪽은 지형이 높고 동쪽은 낮다는 아주 단순하고 무자비한 자연 법칙이 깔려 있거든요. 아, 서고동저? 서쪽이 얼마나 높길래요? 서쪽으로 가면 해발 4,000m가 훌쩍 넘는 티베트 고원이 진짜 거대한 벽처럼 서 있습니다. 여기에 히말라야, 쿤룬, 티언산 같은 세 개의 지궁들이 겹겹이 쳐져 있죠. 와, 4,000m면 산소도 부족하겠는데요. 근데 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막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국토 면적의 약 20%가 사막이에요. 신장 지역 탈인 분지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내몽골의 고비 사막 같은 곳들은 강수량이 극도로 적습니다. 비가 왜 그렇게 안 오는 거죠?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그 습한 몬순 기후가 서쪽의 거대한 산맥들에 부딪혀서 동쪽에만 비를 다 뿌리거든요. 서쪽 내륙으로는 아예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물이 없구나. 물이 없으니 대규모 농경이 불가능하고 농경이 불가능하니 막 인구가 부양될 수 없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서부는 경관은 진짜 웅장하지만 생존하기엔 너무 가혹한 약간 거대한 자연 냉장고와 건조한 오븐이 결합된 곳이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자연 냉장고와 오븐. 반면에 동부는 평평한 평원지대에 강물까지 풍부하게 흐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아주 안락하고 비옥한 거실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당신이 지금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라면 답은 명확하겠네요. 인프라, 소비시장, 물류망이 다 집중된 94%의 땅, 즉 동부 연안으로 무조건 가야죠. 비즈니스맨이라면 당연한 선택이죠. 반면에 남들이 겪지 못한 극한의 대자연이나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를 막 탐험하고 싶다면 고산병 약을 단단히 챙겨서 그 6%의 험난한 서부로 떠나야 할 거고요. 네. 결국 지형이 현대인의 투자처랑 여행지까지 싹 다 결정짓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국가는 이토록 극단적인 환경 차이를 가진 거대한 영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행정구역이라는 시스템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중국 행정구역은 22개의 성,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그리고 2개의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간 이걸 거대한 기업 구조에 빗대어 보고 싶거든요. 오, 기업 구조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 일반적인 성들은 이 거대 그룹의 각 지역을 담당하는 일반 자회사들이라고 해보죠. 자체적인 시스템 갖추고 알아서 지역 관리하는 거예요. 일반 자회사. 좋네요. 하지만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이라는 이 4개의 직할시는 급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그룹 본사, 즉 중앙정부가 중간 단계 없이 직접 통제하고 육성하는 핵심 직속 본부인 거죠. 국가의 정치-경제적 명운을 쥐고 있는 완전 VIP들이네요. 맞아요. VIP 핵심 부서죠. 근데 지도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베이징, 텐진, 상하이는 모두 그 살기 좋다는 동부 연안에다 몰려 있는데 충칭은 홀로 서쪽 내륙에 뚝 떨어져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점이 바로 행정구역이 지리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떻게 딱 창조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원래부터 직할시가 아니었나요? 네, 충칭은 원래 스촨성이라는 거대한 자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서부대 개발이라는 정책을 통해 막 낙후된 내륙 서부를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내륙 깊숙한 곳에 강력한 경제적 닷을 내릴 거점이 필요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부의 상하이처럼 서부 내륙의 경제를 확 끌어당길 엔진이 필요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스촨성에서 충칭을 딱 떼어내서 중앙이 직접 관리하는 직할시로 아예 승격시켜버린 거죠. 위치는 험준한 내륙이지만 역할이 막중하네요. 네, 지금은 인구 규모만 3천만 명이 넘고요.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신일선 도시의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잠깐, 신일선 도시요? 이거 비즈니스 준비하는 청취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 같은데요? 무조건 알아야죠. 일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처럼 이미 거대한 경제적 허브로 꽉 찬 완성된 최상위 도시들을 말하거든요. 거긴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신일선 도시는 충칭, 항저우, 우한처럼 지금 막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다음 세대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메가시티들을 의미합니다. 아, 비즈니스 확장을 노린다면 이 신일선 도시들의 지리적 위치나 산업 특성을 파악하는 게 진짜 필수겠네요. 네, 미래 먹거리가 거기에 다 있으니까요. 자, 그럼 나머지 5개 자치구는 어떤 역할일까요? 내이몽구, 신장 외유월, 시장, 닝샤후이족, 광시좌족 자치구. 이름만 들어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거칠고 거대한 서부와 북부 외곽의 냄새가 막 물씬 나거든요. 맞습니다. 이 자치구들의 위치를 지도에서 딱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그 가혹한 지형들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아, 진짜요? 네, 신장 웨이오얼 자치구는 끝없는 타클라막한 사막을 품고 있고요. 시장 자치구는 아까 말씀드린 해발 4,000m 티베트 고원 그 자체입니다. 지형이 너무 험악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하기가 힘들었겠네요. 네, 역사적으로 동부평원 권력이 거기까지 힘을 미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 결과 각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 적응한 소수민족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종교랑 유목문화를 아주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치라는 형태의 행정구역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냥 알아서 다스려라 이렇게요. 네, 지리적 한계가 만들어낸 행정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죠. 여행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다시 노트를 켜셔야 합니다. 나 이번에 중국의 발전된 삐까번쩍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면 무조건 동부평야지대에 집중된 일선 도시나 신일선 도시로 가십시오. 거긴 또 세계적인 인프라가 다 깔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고속철도 타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막의 끝없는 지평선이나 구름 위에 있는 웅장한 산맥을 보고 싶어 하신다면 아까 말한 5대 자치구를 선택하셔야 해요. 대신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셔야겠죠. 맞아요. 지형이 거친 만큼 철저한 루트 계획과 거의 생존 장비에 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행정구역조차도 지형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와, 여기까지 오니까 모든 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근데요, 지형이 이런 현대의 인구랑 행정만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빠질 수 없죠. 박노보 교수의 자유 중에서 고제도랑 역사지리 파트를 보는데 저는 막 완전히 한편의 서사 영화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천 년 전 역사의 무대 역시 철저하게 이 지형의 법칙을 따랐더라고요. 역사지리야말로 이 모는 구조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프리퀄입니다. 오, 프리퀄이요? 네,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고대 제국들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딱 두 지역만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바로 관중평원과 중원입니다. 아, 관중과 중원. 고대 진나라랑 한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그러니까 지금의 시안이 있는 곳이 관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사적 중심지인 낙양, 로양이 있는 곳이 중원이고요. 근데 자료 보니까 이 두 도시 사이 거리가 약 32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리죠. 네, 엄청 가까운데 고대인들은 이 두 곳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식했잖아요. 그 사이에 대체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두 지역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는 절대적인 지리적 관문, 바로 함곡관입니다. 분야의 요새거든요. 그 요새로 들어가는 아주 좁고 유일한 목구멍 같은 입구가 바로 함곡관이었던 거죠.
방어력이 어마어마했겠네요. 반면에 중원 지역은요? 중원은 산맥을 딱 벗어나서 동쪽으로 넓게 펼쳐진 평탄하고 비옥한 대평원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중원이라는 거대한 평야는 농사지어서 엄청난 부랑 인구를 막 축적할 수는 있는데 사방이 뻥 뚫려 있잖아요. 네, 허허벌판이죠. 그럼 적의 기병대가 몰려오면 방어하기가 진짜 최악의 조건이었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나 유방의 한나라 같은 거대 제국들이 왜 굳이 그 험난한 관중평원 안쪽에 장안을 수도로 삼았을까요? 방어에 유리하니까요. 네, 방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 천연 벙커를 군사적, 정치적 베이스 캠프로 딱 삼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관 밖으로 군대를 쫙 내보내서 넓고 비옥한 중원을 통제하는 거죠. 아, 거기서 생산되는 막대한 식량과 경제력을 쏙쏙 빨아들이는 전략을 취한 거군요. 맞습니다. 요새 안에 안전하게 살면서 밖끝에 거대한 농장을 지배한 셈이죠. 야,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한 생존 전략이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조금 발칙한 유추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유추요? 역사 자료를 보면 이른바 중화사상이라는 게 막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있는 곳을 세상의 중심인 중원이라 부르고 동서남북 외곽에 사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막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타자화했죠. 그렇죠. 역사 시간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들이 오만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앞서 말한 서고동자 지형이 만들어낸 심리적 결과물 아닐까요? 오, 지형이 심리를 만들었다? 네, 비옥하고 살기 편한 동두평야, 즉 안락한 거실에 모여 살면서 농경 문화를 이룬 그 94%의 사람들이요. 창밖에 험준한 산맥과 사막이라는 오븐과 냉장고에서 유목을 하며 아주 척박하게 살아남아야 했던 6%의 사람들을 보면서 만들어낸 아주 지독하게 지리적인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지리와 인간 심리의 결합을 진짜 예리하게 파고드셨네요. 그런가요? 네, 역사 지리학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일치합니다. 평탄하고 풍요로운 중심지를 물리적으로 딱 차지한 집단은 안정적인 정착 문명을 이루게 되거든요. 배가 부르니까요. 반면에 거칠고 생존이 어려운 주변부로 밀려난 집단은 계속 이동을 전제로 하는 유목 문화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죠. 두 집단의 충돌은 필연적이고요. 먹고 사는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화사상이라는 세계관은 그들이 태생적으로 우월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황토고원과 험준한 산맥들에 둘러싸인 자신들의 배타적 지형을 문화적 우월감으로 정당화한 역사적 상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산맥 하나, 광줄길 하나가 고대인들의 요새를 결정하고 유목과 농경을 가르고 결국 그들의 세계관까지 완전히 지배해버렸네요. 지리의 힘이 정말 무섭죠. 그리고 그 흔적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개의 직할시와 5개의 자치구라는 현대의 행정구역, 또 후한융 선이라는 인구 통계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게 저는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오늘 깊이 있는 탐구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네요. 네, 자, 벌써 오늘 우리가 준비한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제가 한번 매끄럽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한번 쩍 정리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20개의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이 피곤하고도 거대한 대륙의 지정학적 스케일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4%의 인구를 동쪽 평양으로 막 몰아넣은 범인, 바로 가혹한 서고동저 지형과 그것을 증명하는 후한용선을 딱 그어보았죠. 잊을 수 없는 94대 6의 비율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형이라는 뼈대 위에 어떻게 중앙의 통제를 받는 4대 직할시와 외곽의 척박함을 견뎌낸 5대 자치구들이 세워졌는지 그 행정적 암호도 싹 해독했습니다. 역사 지리적 맥락도 짚었고요. 맞습니다. 그 비옥한 동부평원이 고대인들에게 어떻게 문명의 발상지혜자 방어의 취약점이 되었고 또 그것이 중화라는 세계관으로 이어졌는지까지 아주 깊게 파헤쳐봤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거시적인 지형도와 인구 분포의 비밀은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던 중국 문화를 공부하던 아니면 배낭을 메고 훌쩍 여행을 떠나던 가장 강력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겁니다. 든든한 무기를 하나 장착한 셈이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힘, 그 Y라는 질문의 답을 드디어 쥐게 되셨으니까요. 네, 이제 뉴스를 보거나 지도를 탁 펼칠 때 예전처럼 그저 평변적인 선이나 이름들로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산맥의 두께, 또 강물의 흐름이 생생하게 보이시겠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지형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이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권력과 인구 분포를 철저히 지배한 것을 확인했잖아요. 네, 서고동조의 무자비한 법칙이죠. 그렇다면 과연 다가올 미래도 그럴까요? 인구의 94%가 몰려있는 동부는 이미 고도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결합된 첨단 스마트 물류망이나 초고속 진공 열차 같은 게 나와서 그 4,000m의 고원과 사막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기술이 지리를 극복한다? 네, 혹은 기후변화가 동부의 비옥함을 위협하고 서부의 건조한 환경을 확 뒤바꿔 놓는다면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거의 10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 견고한 후한 융선이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겠네요. 그쵸. 인구 6%만이 살고 있는 그 거친 서부 영토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와 권력의 무대로 급부상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요? 기술과 기후가 과연 수천 년 지리의 법칙을 이길 수 있을지 그 흥미로운 상상의 여백을 당신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의 이면을 함께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시각을 여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